여기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미국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이 이렇게나 위험하고 후진적인 나라일 줄 몰랐다며 큰 실망을 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어떤 한국인 남성이 이들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가리키며 한마디를 건네자 그들은 이럴 수는 없다며 머리를 감싸쥐더니 이내 할 말을 잃고 까무러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인 가족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인입니다. 저는 미국 대학생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동네 친구들이 거의 말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의해 인생이 바뀐 한 남자의 딸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은 빈털터리였다고 해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파산 직전에 몰렸다고 했죠. 아빠는 세 번째 실패한 사업에서 슬퍼할 겨를도 없었죠. 저희 가족은 휴스턴 시내 근처의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살았고 엄마는 분유를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 분유에 최대한으로 많은 물을 타야만 했다고 했을 정도니 저희 집이 얼마나 가망이 없어 보였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 그건 비유가 아니었고 그게 바로 저희 가족의 삶이었죠. 수입이 절실했던 아빠는 카풀 운전을 시도했다고 했어요. 당시에 아빠는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업을 위해 전 재산을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대로 공중분해되었죠. 아빠는 마지막 남은 할아버지의 유품조차도 전부 팔고 현장에서 가장 저렴한 중고 현대 세단을 구입했다고 했어요. 당시 미국, 특히나 텍사스에서 현대는 혼다를 살 수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현대자동차는 검증되지 않은 형편없는 품질을 가진 차량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런 차량을 타는 사람들은 패배자이자 가난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죠. 사람들은 아빠를 비웃었습니다. 아빠의 친구들은 아빠의 현대 차량을 코리안 토스트기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고 아무튼 그 차는 움직였으니까요. 그러나 아빠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현대자동차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였습니다. 부드러운 승차감, 좋은 브레이크, 조용한 엔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야간 근무 후 잠이 덜 깬 간호사들을 내려주고 폭풍 우가 몰아치는 길을 건너 교사들을 태웠지만 현대차가 아빠를 실망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빠의 현대자동차에 탑승해본 고객들은 하나같이 승차감이나 안정성에 만족하며 아빠의 서비스를 다시 찾곤 했어요. 결국 아빠의 카풀 서비스는 편안하고 믿을만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사업이 그 무엇보다 유명세를 치르게 된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교통사고였습니다. 당시 아빠의 카풀 사업 경쟁자였던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든 차량을 일본산 차량, 특히나 혼다 차량을 이용하고 냈어요. 당시 미국에서 일본산 차량의 내구성 및 안전성은 매우 유명했고 이 사업체는 이러한 미국 내에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던 혼다 차량의 이미지를 소비해서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아빠의 현대 차량을 비하하며 고객들에게 아빠의 현대 차량을 탑승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그대로 황천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겁을 주며 아빠를 견제했죠. 하지만 교통사고는 모든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해당 업체의 운전직원은 졸음운전을 했고 도대체 무슨 운명인지 아빠의 현대 차량과 해당 업체의 혼다 차량은 정면 추돌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내구도가 튼튼한 혼다 차량은 일본산 짝퉁 차량인 현대 차량을 완전히 짓뭉갰을 거라는 여론과는 달리 아빠의 현대 차량은 파손도 거의 없었고 아빠를 비롯한 함께 탑승한 고객들도 전혀 부상이 없이 멀쩡했거든요. 반면에 혼다 차량은 완파되었고 혼다 차량의 운전자와 고객들은 에어백도 안 터졌기에 크게 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일간지에도 실리며 매우 유명해졌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현대 차량의 과소평가된 강력함과 혼다 차량의 과대평가된 모습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아빠의 작은 사업이었던 카풀 사업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곧 아빠는 현대 차량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그 다음 2대, 그리고 5대. 아빠의 작은 카풀 서비스는 바퀴 달린 작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마침내 첫 번째 실제 사무실을 열었을 때 아빠는 미국 국기 옆에 작은 태극기까지 내걸었어요. 사업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한국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아빠는 항상 이 자동차 회사, 이 나라가 나에게 존엄성을 되찾아 주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늘 나는 큰 사업을 3번이나 말아먹었어. 사업에 관한 부분에서
나는 젬병이라고 할 수 있지. 내가 사업에 소질이 없다는 건 내 실패의 경험들이 증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 성공해서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니, 이건 내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100% 현대 자동차가 뛰어나기 때문이야. 절대로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성장했고 아빠의 사업도 점점 커져 나갔지만 아빠는 브랜드를 바꾼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저희 집의 모든 휴대폰, 가전제품, 모든 TV에는 삼성이나 LG가 붙어 있었어요. 아빠는 매일같이 명예 한국인처럼 행동했죠. 아빠는 한국은 고장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내 인생의 철칙이자 내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은 싸고 좋은 것은 없으니 헛된 기대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였지만 한국은 예외야. 한국 제품은 그 성능과 기술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며 저희 집의 LG 세탁기를 충성스러운 개처럼 쓰다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빠가 항상 과장된 말과 충성심을 보이며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한국은 좋은 것을 만듭니다. 하지만 아빠의 마치 광신도 같은 행동을 보면 도저히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었죠. 그러다 저희 가족은 가족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빠는 마침내 저희 가족을 구해준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엄마도 동의하셨어요. 저는 반은 설레고 반은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조금 더 근사한 나라로 떠나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스의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이 가득 담긴 여행 가방을 들고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끔찍한 혼란을 예상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수년간 북한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탱크와 긴장감을 상상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대신 제가 본 것은 질서였습니다. 깨끗한 바닥, 웃는 얼굴에 친절한 한국인 직원, 완벽한 영어로 된 표지판. 출입국 심사줄은 길어 보였지만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것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QR코드 스캔, 얼굴 확인, 손에 든 짐 등 모두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은 무인 AI 기술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빠를 흘끗 쳐다봤어요. 아빠는 거의 눈물을 참고 계셨어요. 제인, 이것 좀 봐. 그가 속삭였어요. 한국은 제품뿐만 아니라 공항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좋게 만들었어. 저는 아빠의 들뜬 모습에 눈을 굴렸지만 속으로는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하고 평화롭고 빠른 공항, 그것도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니 이건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공항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기대도 잠시 저희에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인들과 응급구조대원들이 갑자기 홀에서 조직을 꾸리고 명령을 내리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잠시 당황했습니다. 엄마는 숨을 헐떡였죠. 이게 뭐야? 전쟁이라도 난 거야? 사실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휴전 국가인 한국에서 전쟁이라도 나면 어쩌냐며 계속해서 호들갑을 떨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은 이제 엄마한테도 전염이 된 듯 보였어요. 심지어 그렇게나 한국은 안전한 국가라며 노래를 부르던 아빠마저 이제는 즉시 짐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외치며 저를 끌고 어디론가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마치 세계 종말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공포에 질린 채 달려갔고 아빠에게 버려진 엄마는 황당하다는 듯 멀리서 아빠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호들갑을 떠는 저희 가족과는 달리 주변에 보이는 다른 한국인들은 전혀 걱정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복을 입은 한국인 공항 직원이 와서 거의 완벽한 영어로 이것이 정기적인 합동대응 훈련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거든요. 한국은 이런 훈련을 자주 실시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군대, 소방, 경찰이 함께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매우 정상적인 훈련이죠. 아시다시피 공항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테러 조직들이 기승을 부릴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늘 훈련하며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사시에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도울 것이고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움직이는 군대와 필수 인력들을 바라보며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미국에서는 공항에서 이런 훈련을 진행하려면 6개의 기관, 2건의 소송, 그리고 3주간의 청문회가 필요할 거야.
훈련을 계획했던 기관은 소송비로만 수백억이 뜯기고 말겠지? 저는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이러한 훈련 상황마저 그 누구보다 실전처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동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고가의 장비들을 한국의 군인들, 경찰들 등의 필수 인력들은 전부 장비를 실제로 작동시키며 실제 훈련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아빠가 이러한 훈련을 지켜보는 다른 한국인 시민에게 도대체 한국은 돈이 남아도는 국가냐고 물으며 황당함을 표하자 이 한국인 시민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대답을 해오더라고요. 글쎄요, 당연히 훈련은 실전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실전처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설령 이 훈련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해도 이에 불만을 가질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온 국가거든요. 그의 말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평온함은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시스템, 정부, 동료 시민들을 신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조차도 누구의 관할권인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대응도 늦어지고 비효율적인 작전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는 큰 충격을 받은 채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종교처럼 믿는 한국이 훌륭한 모습을 보이자 일전의 겁에 질린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채로 넋살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공항 직원이 갤럭시 휴대폰이 아닌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자 아빠는 여지없이 직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한국인이면서 미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죠? 아이폰보다 삼성의 갤럭시가 훨씬 뛰어나요. 삼성 스마트폰은 국보라고요. 아빠는 성스러운 유무를 보여주는 사제처럼 자신이 사용하는 갤럭시 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국에 좋은 기업들이 많다지만 이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브랜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갑자기 황당한 공격을 당하게 된 한국인 직원은 그저 눈을 깜빡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이 외국인이 나보고 왜 삼성을 충분히 숭배하지 않냐며 소리친 거야? 그런데 어째서 미국인인 그가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더욱 숭배하는 거지? 그는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어. 한국인 직원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정중한 가짜미소를 지어주었지만 저는 분명 그가 제가 추측한 대로 생각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인천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제게 결정권이 있었다면 저는 곧바로 북촌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유자차를 마시며 일기를 쓰는 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언제나 그렇듯 한국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비행기를 탈 때부터 아빠는 한국의 전통시장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한국의 진정한 영혼이 있어.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전통시장부터 향해야 해. 라고 아빠는 질리도록 반복해서 말했죠. 엄마마저 그만 좀 하라고 핀잔을 주었을 정도로 아빠는 끈질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전통시장이 어떤 곳이길래 아빠를 그렇게나 매혹시켰던 것일까요? 아빠는 한국을 와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점이 아빠를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저는 진짜 한국을 느끼기 위해 한국의 전통시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저는 다른 나라의 이른바 전통시장에 가본 적이 많은데 전통시장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위생이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장 기준으로 깨끗한 것이 아닌 병원을 기준점으로 삼아도 한국의 전통시장은 웬만한 병원보다도 깨끗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전통시장이었음에도 공기에서는 부패한 생고기나 비린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항상 앞치마와 플라스틱 장갑을 착용했고 심지어 만두 스탠드 앞에는 모션 센서 디스펜서와 집게용 UV 살균기가 완비된 손 소독기 스테이션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급의 위생을 보다 보니 이건 마치 길거리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케아 쇼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경악시켰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QR코드였어요. 모든 음식 가판대에는 QR코드가 하나씩 있더군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전체 메뉴, 알레르기 정보, 재료 원산지, 심지어 실시간 대기열 상태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저희는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못함에도 완벽한 정보를 얻고
손쉽게 주문까지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통시장에서 말이죠. 어떻게 아날로그의 대명사인 전통시장에서 이 정도의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정말로 놀라웠던 건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바로 한국인들 그 자체였죠. 저희는 한국에 처음 왔어요? 라고 물어보며 무료 시식용 음식을 주겠다고 고집하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시식용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사람이 3명이니 떡볶이를 3개나 집어먹은 것이죠. 물론 떡볶이는 상당히 매력적인 음식이었지만 매운 것을 거의 못 드시는 부모님이 먹기엔 너무나도 매운 음식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떡볶이를 구매하는 것을 포기했죠. 그러나 저는 미국에서 공짜 따위는 없다는 것을 배웠기에 이에 대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하셨어요. 할머니는 번역 앱을 통해 그건 시식용이었다면서 한국에서는 이러한 시식 문화가 당연한 것이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고집을 부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저를 평생 알고 지낸 사람처럼 손을 흔들며 괜찮아. 떡볶이가 매우면 만두를 한번 먹어보는 게 어때? 당연히 시식용 음식이니 값은 지불하지 않아도 좋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할머니가 주신 만두를 칭찬하자 할머니는 2개를 더 주셨어요. 아빠가 저희가 텍사스 출신이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웃으며 텍사스? 거기 소고기 맛있죠? 라고 말하며 저희에게 고기전을 건네주셨습니다. 결국 아빠는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돈을 거의 던지듯 할머니의 가판대에 올려놓고는 제 손을 잡고 할머니의 가게에서 도망 나와 버렸습니다. 엄마는 집에 있는 음식보다 여기서 먹는 게 더 안전한 것 같아 라고 속삭이셨어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물이 안전한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합리적인 주장이었어요. 한국 시장은 제 미국에서의 일평생의 삶을 부정할 정도로 삶의 기준을 현격히 높여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늘 웃음을 지었고 셀카를 찍으며 아빠는 뒤로 걸어가면서 갤럭시 휴대폰으로 영상을 녹화하고 마치 여행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는 것처럼 내레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 한복판에서 새로운 문명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빠는 마치 스타워즈 속의 제다이 기사처럼 집게를 휘두르는 한국인 아줌마들의 지글지글한 전과 질서정연한 혼돈을 넘나들며 극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운 상황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겐 곧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아빠가 발을 헛디디며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그대로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휴대폰은 아빠의 손에서 튀어나와 포장된 보도의 스크린 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리, 즉 화면이 중력에 굴복했을 때 생기는 희미한 균열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아빠는 얼어붙은 채 서 계셨어요. 아무 말도 없었죠. 아빠는 스마트폰을 바닥에서 줍지도 못하고 계시더군요. 그저 이 상황을 부정하며 스크린이 깨졌는지 확인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셨어요. 대신 제가 천천히 걸어가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뒤집었습니다. 화면에는 절망의 거미줄이 쳐져 있더군요. 저는 아빠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순전히 황폐화된 표정이었죠. 당연히 아빠는 단순히 휴대폰 때문에 절망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빠의 사업 스케줄, 달력, 심지어 고객과 기업들의 연락처까지 전부 스마트폰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 휴대폰이 없다면 아빠는 새로운 소식이나 연락을 받거나 처리할 수가 없고 이는 곧바로 미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어깨 위로에 손을 얹었지만 아빠는 인도에 앉아서 눈을 가릴 뿐이었어요. 여행은 끝났어. 아빠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돌아가야만 해. 그러나 한국은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국가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한 한국 남성이 지나가다가 절망한 아빠를 보더니 그대로 멈췄거든요. 그는 고장난 휴대폰을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는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진 아빠 대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절망할 만하군요.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인 남성은 놀라운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약 3분 거리에 삼성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휴대폰을 수리한다는 것은 교체품을 받고 수리를 마치기 위해 최소 3주 이상을 기다리거나 연결되지 않는 상담 직원 대신 고객 서비스복과 하루 종일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스마트폰 수리센터가 3분 거리에 있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짓말이 틀림없었죠. 하지만 아빠는 일어나서 얼굴을 닦으며 뭐라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아빠는 사업 세계를 연달아 말아먹고 완전히 희망이 없을 때 한국이 자신을 구원해줬던 상황을 떠올리고 있는지 나름 희망을 가지며 최대한 밝은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아빠는 스마트폰을 여기에 떨어뜨린 게 다행이네요. 마침 서비스 센터가 3분 거리에 있으니까 말이에요. 미국에서 수리센터를 가려면 하나의 줄을 건너야 하죠. 즉,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라고 말하며 넋살을 부렸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남자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올릴 뿐이었거든요. 그래요? 사실 한국에는 어디에나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아마도 당신은 아무 곳에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어도 10분 이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빠는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한국이 자신을 놀라게 할 때마다 항상 짓는 눈빛, 부분적으로는 경외심, 부분적으로는 감사함을 표현했죠. 그렇게 저희는 사전 예약도 하지 않고 어떠한 서류 작성도 없는 상태로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접수원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어디론가로 무전을 하더니 2분 이내에 기술자를 데리고 나오더군요. 여전히 작성할 양식도 없었고 조금의 지연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수리센터는 애초에 찾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예약을 하고 와도 반나절 이상 센터에서 대기를 하는 것이 기본이기에 아빠는 한국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모습에 그저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된 한국인 기술자는 또다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는 외국인 전담 기술자였기에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는데요. 심지어 그는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미국인 기술자들과는 달리 여전히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아빠에게 괜찮을 거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아빠를 달래주었기에 이렇듯 놀랍도록 친절한 서비스를 받은 아빠는 이런 서비스는 평생을 살면서 처음이라며 감격을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감동적인 상황도 잠시 한국인 기술자는 믿고 싶지 않은 진단 결과를 내리더군요. 그는 손상을 검사하며 표정을 잔뜩 찌푸리더니 손가락 3개를 들었거든요. 아빠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3주? 안 돼요. 저는 그만큼의 시간이 없어요. 아무래도 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군요. 그런데 한국인 기술자는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젓더니 놀라운 답변을 건네왔거든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수리 기술을 가진 국가입니다. 저희에게 하루를 넘어가는 수리 작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30분을 말한 겁니다. 이 정도 손상은 한국에서는 고등학생 견습생조차 손쉽게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손상이거든요. 저는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기술자를 바라보았죠.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국 찬양자이자 한국 관련 과잉 반응의 제왕인 아빠는 두 손을 모아 이 나라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러한 아빠의 반응에 한국인 기술자는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수리센터 한편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면 곧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 집 거실 소파보다 더 좋은 가죽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곳에는 스타벅스조차 부끄럽게 할 라떼가 있는 무료 커피 머신이 있었어요. 벽에 걸린 삼성의 TV에서는 8K 뉴스가 재생되었고 앵커의 코에 있는 모공까지도 너무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아빠는 속삭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여기 앉기만 해도 $50를 받을 거야. 어떻게 이런 공간이 무료로 그것도 수리센터에 있을 수가 있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희는 커피를 단 한 모금밖에 마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자는 약속을 어겼거든요. 그는 30분이 아닌 5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단 5분 만에 수리를 완료했어요. 심지어 아빠의 스마트폰은 단순히 수리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것처럼 보였어요. 아빠는 갓 태어난 아들인 것처럼 자신의 삼성 스마트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아빠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기술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게 다였어요. 기다림의 시간 따위는 없었습니다. 비용이요? 미국에서 수리를 진행하는 것보다 5배는 저렴했어요. 친절은 다시 언급할 가치도 없죠. 이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아빠가 존경하고 숭배하는 국가, 저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국가. 한국은 기적을 만들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수리센터에서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딘가를 주시하던 아빠가 멈추더군요. 저 TV.
휴게 공간에 있는 8K TV요?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직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이요. 텍사스로 배송받고 싶습니다. 직원은 아빠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했고 어디론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안에 다시금 대답을 해오더군요. 확인해 본 결과 조금 문제가 있어요. 당신이 한국 여행을 마치고 다시 텍사스로 돌아가는 것보다 TV가 더 빨리 배송될 것 같거든요. 당신이 집에 도착한 이후로 TV가 배송되도록 배송을 늦춰드릴까요? 아빠는 거의 까무러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내 물건을 배송받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은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외 배송, 그것도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미국으로 물건을 보냄에도 이렇게나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니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수준의 속도이자 서비스였거든요. 그렇게 아빠는 다시는 삼성 휴대폰을 잃지 않겠다며 휴대폰 케이스와 액정 필름까지 구매한 뒤 서비스 센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을 이어나가다 보니 어느새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어둠이 드리움과 동시에 숙소로 피신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밤이 암묵적인 범죄의 현장으로 여겨집니다. 전 세계의 공권력은 완전한 범죄의 박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그래서 사실상 밤에는 범죄를 막는 것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멀쩡히 다닐 수 있는 시간대는 오로지 나뿐이죠. 정말로 밤거리를 거닐다가 범죄를 당해도 대부분의 공권력들은 그러길래 왜 위험하게 밤에 돌아다녔냐라며 피해자를 탓하고 사건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명 서울 상공에는 해가 졌지만 도시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느껴졌어요. 네온 불빛이 얼룩덜룩한 인도에 반사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표지판이 고급 매장 디스플레이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조차도 유리처럼 세련되고 실시간 추적 스크린, USB 충전기, 열선이 깔린 좌석 등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도시는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심지어 매우 안전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늦은 밤 시내를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요? 저희 가족은 계속해서 산책을 했어요. 솔직히 낮에 미국보다 밤에 한국이 훨씬 안전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혀 두려움 없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정말로 한국이 자신의 제2의 조국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국인들 대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후 10시가 넘은 지금 시간에 배낭을 메고 혼자 걷는 어린아이들, 심야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아이들 등 이건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8살에서 9살 정도의 소녀가 편의점에 들러 바나나 우유를 샀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밤을 두려워하지도 않더군요. 한국인 계산원은 밤에 어린아이가 혼자 다니는 장면이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는 듯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의 편의점도 충격적이긴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는 끈적끈적한 바닥에 유통기한이 지난 핫도그가 전시되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신선한 음식들, 해외 과자, 심지어 국물에 찐 어묵과 튀김까지 즉석에서 구매할 수 있었어요. 특히나 이곳에는 바코드를 찍으면 해당 제품을 얼마나 가열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터치스크린 전자레인지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편의점마저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뭔가를 초월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물론 아빠는 한국에 비해 모든 면에서 뒤처진 미국에 대해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은퇴를 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편리하고 깨끗한 한국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라면서 이제 몇 년 뒤면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자신을 볼 수 없게 될 거라면서 넋살을 부리셨죠. 그렇게 저희는 편의점에서 간식 몇 개를 사서 밖으로 돌아갔습니다. 10분 거리에 있는 공원에서 음식을 먹으며 한국의 밤을 즐기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저희 가족이 밤의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 아빠가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빠는 호들갑을 떨며 모든 주머니를 뒤집어 까더니 이내 지갑을 매장 카운터에 두고 왔다며 비명을 지르셨죠. 아빠는 당황한 채 서둘러 편의점으로 돌아갔지만 사실 아빠의 눈에는 당황보다는 체념의 감정이 더욱 선명해 보였어요. 당연했죠. 아빠는 거의 대부분의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아무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현금으로 꽉 찬 지갑을 보면 욕심이 생기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외마디 비명소리를 내지르며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갑은 여전히 손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계산원은 고객이 돌아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또 다른 한국인 손님들이 지갑을 가져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카운터 뒤에 그냥 지갑을 놓아두었더라고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냥 조용히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빠에게 돌아섰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훔치지 않나 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러자 아빠는 마치 자신이 한국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이번에는 나도 모르게 한국을 의심했지 뭐야. 같은 상황에서 내 지갑을 가져가지 않을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유일할 것이 분명해.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이 세상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국에서는 그 반대지. 세상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앞다투어 증명하려는 한심한 놈들 뿐이거든. 저희 가족은 자정쯤 되어 호텔 로비로 돌아왔고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반신반의하며 담요를 하나 더 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요청한 담요는 종이접기처럼 미리 데워지고 접힌 채 2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팁을 내미는 엄마를 한사코 말리며 한국은 팁이 없는 국가니 그냥 친절을 즐기면 된다고 말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미친 듯이 빠르게 흘러갔고 저희 가족의 한국 여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빠의 말씀대로 한국은 분명히 다른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였습니다. 기술뿐만이 아니에요. 속도도요.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건 한국인들은 상대방이 괜찮은지 계속해서 신경을 쓴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휴대폰이나 믿을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개인주의 문화로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여준 국가였습니다. 당연히 세계 최고였고 이제 저는 아빠보다도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아빠의 한국 찬양 종교로의 개종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